최근에 원화 환율 움직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든가 미국 또 유럽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이른바 윈블던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화 국제화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 동향과 함께 원화 국제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논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요.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환율 움직임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사실 방송의 주제는 다우지수가 15,000선 돌파한 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는 이 문제는 지난 주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돼서 국내 문제에서는 아마 환율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왜냐하면 올해 1월 중순 때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가파랐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라든가 외환 관련된 전문가들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것도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하는 예상이 지배를 이루었습니다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죠.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다시 선진국들이 양적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회복의 부양의 고삐를 재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도 많이 올라가는 게 배경이 되고 글로벌 증시도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그렇지만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금 어제도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좀 하락하는 다시 미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국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국내 외환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화 가치는 말 그대로 우리의 경제 실상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선진국 양적 완화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네,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국내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고요. 더더구나 환율 예측에서는 그 나라 경제 실상이 반영을 해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기업 경영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GDP 갭상으로 보면 올해 예상치가 한 대분 기간에 2% 중반대를 보지 않습니까? 2% 초반대 보는 기간이 있고 2% 후반대 보는 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예측 기간의 평균치가 1%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추정했던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3.3에서 3.8.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3.6 정도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 수준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한 GDP 갭상으로 보면 지금 한 1%포인트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사이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기준 4월 수치입니다. 1.2% 이 정도 수준인데요. 또 전월비 수준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세가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월비 기준의 1.2%는 한국에 설정했던 인플레 타겟팅 목표선 2.5와 3.5 사이에 한선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진행자께서 좀 한번 한국은행 총재가 되셨다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의 디플레기 발생만큼 침체된다. 또 중앙은행의 설립했던 본질적 목표인 물가도 하한선이 2.5%보다 절반 이하로 나지 1.2%다. 그렇다면 사실 이때 물가 안정을 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기 회복 쪽으로 무게를 두셔야겠습니까? 그럼 경기 회복 쪽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각 중앙은행 총재들이 바로 물가 안정이 지금 안정돼 있으니까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계가 각국의 경기 부양의 고삐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사실 그 경기 회복의 고삐를 쥐는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재정 정책이 쉽게 부양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제로금리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다시 들이대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 자금적인 측면이 다시 우리 원화의 강세 쪽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수출 기업이라든가 경기를 다시 재는 이런 상황이 조만간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원화 환율이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말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 위상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원화의 국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끔 원화가 가치가 가해져야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라든가 또 선진과 마찬가지로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이런 측면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입장을 볼 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안 푼다, 금리를 안 내린다 하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김수식 총재께서 우리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축통화를 만드는 문제, 위상을, 원화의 위상을 만드는 분은 중앙은행 역할이거든요. 근데 중앙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좀, 네.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자, 한국이 왜 이렇게 외국의 그 정책에서 이렇게 외환시장이 흔들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외형상 규모와 지금 원화의 그 국제화 위상 보면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 아니면은 신흥국일까 했을 때 네.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상황 입장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 경제는 외형상으로 보면 네. 분명히 선진국 중에서 상위에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27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GDP로 보면 세계 한 12, 11위. 그다음에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8위. 네. 수출 규모로 보면 7위. 시가총액으로 보면 세계 7위.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국 클럽의 OECD 클럽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국력 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 보통 네. 20, 50 클럽인데요. 우리가 1인당 GDP 2만 달러,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의 20, 50 클럽이 세계에서 캐나다를 제치고 7번째로 엄격히 보면 G7 국가에 한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 지금 영상 위상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되는 우리의 원화 위상은 지금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한국의 기축통화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은 좀 한 번 정도는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환시장이 통화치가 우리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백업하지 못한다면, 받쳐주지 못한다면 외국에 의해서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이 증시에서 윈블던 현상, 외환시장에서 윈블던 현상이다. 윈블던 현상은 영국에서 사실상 윈블던 테니스에서 자국 선수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이렇게 우승하는 횟수가 높아서 그걸 빗대서 윈블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외환시장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판치는 현상이 바로 윈블던 현상인데요. 가만 갈수록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외국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예측도 어려워지고 예.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지금 뭐 자동차라든가 뭔가 해서 강의를 가보면요. 오로지 환율 문제가 이렇게 지금 관심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심한 것도 문제지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 경제 실상을 본다면 지금 원화 가치가 굉장히 약세를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외국의 자본들이 양적으로 정책에 들어온 과정에서 그렇게 사실상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경제 위상에 비해서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측면 이런 것도 예.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더 원화의 국제화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쯤에서 원화의 국제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원화의 국제는 다양하게 이제 네. 분류되죠. 저희처럼 이렇게 학계에서는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폐라는 것은 상품 사이드, 리얼 섹터의 일종의 동맹 역할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원화의 국제화라는 것은 각종 글로벌 결제에서 우리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품 결제라든가 자본의 그 거래 결제에서 원화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원화의 국제의 본질적 의미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글로벌 사회에서 역외 거래에서 원화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실상 원화가 안전통화로서 인정받느냐 또 특정국 통화가 안전통화로서 인정받느냐 하는 대목은 사실 역외 거래에서 그 특정국의 통화 표시 상품이 많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 그게 본질적 의미다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원화를 믿어서
북한 사태 같은 이러한 사태가 터질 때 달러를 보유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 돈인 원화의 보유 비중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 이렇게 외화 보유 비중에서 원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 측면도 결국은 원화의 국제화 비중의 마지막 골이다, 목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예. 일반적으로 보면 상품과 자본거래에서 원화의 그 결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큰 무리가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원화의 국제화 과제, 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서울 올림픽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됐었던데요. 네, 서울 올림픽이 1988년이죠. 예. 그때 올림픽을 치르면서 원화가 좀 이 국제화 문제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많이 거론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1988년에 한국은행에 입행했던 입행 초였었거든요. 그때의 한국은행 독립성과 함께 원화의 그 국제화 문제 이때도 간헐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를 따진다면 몇 년입니까? 1988년서부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23년? 아니 네. 25년? 이렇게 네. 됐나요? 이렇게 됐네. 25년. 25년이 됐겠네요. 네, 반세기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도 불구하고 자, 원화의 국제화는 그때마다 이슈될 때마다 얘기를 했지. 이 원화의 국제화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해야지 성과를 보는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슈가 이렇게 할 때마다 얘기됐다 보니까 실제 원화의 국제화 문제는 그 말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는 지금 모든 결제에서 보면 원화의 결제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원화의 그 국제화 문제는 지속적인 추진 과제다. 원래 기축통화라든가 중심통화가 되려면 신뢰가 구축하는 문제, 또 실행에 옮기는 문제에서 실제로 그 통화를 결제 비중을 가져야 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그 방문하실 때 신뢰 프로세스 구축할 때 세 가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문제다. 이게 바로 중심통화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뢰 구축이 안전통화니까 요 문제를 했는데 보통 한 30년 걸립니다. 신뢰 프로세스 구축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른 측면에서 신뢰 구축하는 문제도 굉장히 지속적인 과제다리 보실 때 있는데요. 사실상 원화의 국제 문제가 이런 프로세스, 메커니즘, 아키텍처 이래서 30년 역사를 했는데요. 꾸준히 지속됐다면 지금 25년 역사를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 시점이다. 예. 그러나 지금 1.5% 불과하다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 대목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을 이렇게 강구해도요.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되새길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네네. 이웃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서두르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예. 그다음에 1인당 GDP를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낮죠. 그러나 사실상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문제, 경제 위상이 증대한 만큼 국제화를 도모해야 된다 하는 역사가 일천합니다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 결제는 사실 상품 결제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1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1.5%니까 중국이 뭐냐 15%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 것이 지금의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과제에서 성과다리를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요. 상품의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위안화 표시 역외 상품까지 발행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우리보다 상당히 앞당가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기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럽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좀 낮게 평가받는 대목도 있긴 합니다는 오히려 유로화보다 더 안전한 통화, 세이프 헤븐 커런시가 위안화지 않느냐 해서 우리나라도 위안화가 절상되는 데에 맞춰서 이렇게 상품에 수익되는 이런 그 상품들이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는 그것이 지금의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위안화 국제과제인데요. 중국 정부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추진한다. 그만큼 중국 경제 위상이 받쳐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주가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력 바탕으로 해서 위안화 국제화를 아주 일관성 있게 강도 있게 추진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보다 역사가 일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과를 빨리 내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원화의 리디노미네이션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두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요. 예. 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폐 개혁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화폐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또 화폐 개혁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부자분들을 중심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때 화폐 개혁 그보다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우리 통화와 다른 통화 간의 결제의 거래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달러에 4자릿대 환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이것을 지금 2자릿대나 1자릿대를 내는 리디노미네이션은 필요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개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과는 반드시 결부된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이 미 달러에 대해서 한 자릿대 통화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4자릿대 이런 통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는 화폐 개혁과 다른 차원에서 사실상 원화의 국제화를 가져가는데 반드시 결부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선행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 최소한 이 국가, 우리 결제 비중이 많죠. 수출 비중이 많은 이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잘 체결되니까 여기에 빗대서 통화 인덱스 문제, 3국 간의 통화 인덱스 문제를 먼저 구축해서 이게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의 그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사실상 그 아키텍처 가는 원화의 국제화에서 성과를 거두는 이런 쪽에 대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 문제, 두 번째는 한중일 간의 통화 인덱스를 구축하는 문제, 이 지표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문제, 이런 측면을 운영하면 일본의 양적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원의 난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한 가지 말씀은 원달러 환율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적정 환율 수준이 여러 가지 환율 구조를 볼 때는 한 1,060원, 1,070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떨어진다. 환율이 1,070원 위로 올라가면 떨어진다.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1월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원화의 환율은 이 재정 환율이기 때문에 분모의 엔달러 환율 모습에 서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 주춤하다 보니까 일전에 1월달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엔당 1,100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지금 환율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중심만을 적정 환율 수준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내려간다.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사실상 정책 당국의 외환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안정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오면 기업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환위험을 관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원화의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과